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앞서 방송 시작했을 때랑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조금은 높였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주도 섹터라든가 종목은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조금 더 우세한 편. 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 손여로 팀장, 전덕화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골라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냄새 나는 충전 시장 수혜. LG 헬로비전이 받을까요? 휴맥스홀딩스가 받을까요? 딱 굳이 저 두 개 기업으로 나눈 거는 뭔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거기다가 사이즈별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물론 상승을 더 키우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시장이 좀 커질 것이란 그런 뉴스가 나와서인지 오늘 장 상승 배경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전방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인프라도 이제는 올라와야 된다. 그런 시장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저 이전에 뭐 리사이클링처럼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면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고 그거를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충전소 인프라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인프라의 투자를 우리가 확대하겠다. 이제는 그 시장들이 2030년, 2027년, 뭐 7년 뒤면은 우리가 이제 450조 원 시장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시장들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조사 기관에 따른 좀 영향 자체,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뭐 100조로 보는 데도 있고 450조로 보고 있는 데도 있지만 항상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는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같이 대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막 이제 투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막 거기에 따른 M&A도 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거기서 좀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 확대에 따른 당연한 수준으로 커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전기차 타세요? 저는 디젤 차량 타고 있습니다. 아, 우린 아직 좀 전기차랑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살 때 걱정했던 게 충전 인프라 때문에 맨 겉에 골치 썩지 않을까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깔리긴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먼저 진출을 해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커질 텐데 국내에선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잡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좀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 지분 투자나 M&A를 통해서도 진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자회사인 하나큐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모티브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고 충전소를 200여 곳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M&A 및 협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시그넷 V의 지분을 55.5% 확보한 다음에 SK 시그넷으로 사명을 바꾼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SS 차저를 인수한 뒤에 SK 일렉링크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애플망고를 인수한 다음에 뭐 하이버 차저로 사명을 변경해서 어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협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과 협업해서 충전기를 8,600여 대 좀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실 만한 뭐 휴맥스 홀딩스나 어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계열사인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의 유지를 통해서 관계를 좀 맺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몸집과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 중에서 참전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또 LG그룹주입니다. 최근에 LG전자가 52주 신고가 거의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가 기대가 돼서인데 이들이 충전 사업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LG전자라던가 LG 헬로비전을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그냥 이런 대기업 단으로 말고 좀 오늘 크게 움직였던 뭐 휴맥스홀딩스라던가 알티캐스트 이런 중소형주로 노려보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성향 차이가 아닐까 성향 싶기는 차이? 합니다. 네. 네, 뭐 아니면은 투자 성향의 차이기는 할 텐데
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소 자체가 당장 이제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애가 아니다 했을 때는 그럼 다른 모멘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투자 모멘텀인데 그럼 대기업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이 가장 먼저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고 아니면은 오늘 보면은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윗골이 되고 쭉 내려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대장줄만 쭉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에서 좀 잡아볼까 이런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들 투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가시화될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대기업단에서 찾아보는 게 좋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좀 시장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걸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외 종목들 중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이제는 시장에서 오늘 휴맥스홀딩스가 빠지는 것을 보고 네. 어차피 RT캐스트는 상한가 들어가서 못 사고, 못 사고. 네, LG 헬로비전이나 휴맥스홀딩스 애들을 조금 많이 밀리는 것 같길래 그럼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일단은 뭐 동양 EMP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국책과제 관련해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충전소 관련돼서 뭐 유선, 무선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으로서는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주가 안 되면 후발주라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면서 아예 그냥 부각을 받지 않은 동양 EMP를 매수하겠다. 그럼 그냥 신규 매수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뭐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양 EMP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 손현아 팀장님. 전덕화 팀장은 지금 저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이를 깨웠어요. 손현아 팀장님은 깨워 있는 아이를 같이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좀 공격적으로 좀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휴맥스홀딩스가 그나마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대장급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좀 바닥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피로도가 있고요. 나왔다.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된 RT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RT 모빌리티의 주식을 36,000주를 약 50억으로 추가 취득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수 잔량도 76만 주 이상이고 외인의 수급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손절은 반드시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시고 내 시가에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시고 눌림목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오전 9시 20분이나 9시 30분에 확인된 눌림목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를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뭐 마이너스 3%, 뭐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상한가 따라잡기에 있는 종목을 좀 매매를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야와 한다면 좀 대한증권 롯데정보통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캐스트랑 롯데정보통신 너무나 극과 극인데요. 우선 이제 방송을 시청하실 분들 중에서도 난 손절되면서도 움직임 빠른 종목을 좋아해. 그러면 전 RT캐스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상한가 간 종목 너무 부담스러워. 대안중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과 RT캐스트를 같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전덕화 팀장은 동양 EMP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솔직하게 오늘 오전장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는 딱히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또 두 분이라면 전기차 충전 테마 오늘 담으시겠어요? 안 담으시겠어요? 저는 이틀 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전덕화 팀장님은요? 테마 유지되는 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움직였다. 관심으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보자라는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잘 나가던 자동차주의 리콜과 파업악재가 번질까 좀 걱정이 듭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단숨에 우상향했던 기아였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면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뉴스가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추세 이탈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오늘 나온 악재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좀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쉬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조금 두터운 매물대랑 그다음에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관련해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어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외국의 외신에 대한 뭐 호평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악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투자자들은 그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뉴스는 좀 미국에서 제기된 어떤 에어백 장착한 기아차에 대한 400만 대 어떤 리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짜잘하게 좀 악재를 준 부분은 뭐 전주 공장에서 발암 물질이 좀 발생해서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다음에 현대차가 중국에서 이제 버스들이 많이 전기차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에디슨 모터스 전기 버스도 있지만 비아디 전기 버스도 있습니다. 이런 비아디가 대중화된 이유를 저는 잘 몰랐었는데 비아디 전기 버스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 버스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서는 이런 비아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로 좀 사업 방향성을 바꾼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꾸준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수소차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경찰에서 좀 수소를 착수한다는 이런 좀 다양한 뉴스가 복합적으로 좀 오늘 현대차랑 기아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또 많이 나온 게 그 현대차 노조 이야기, 임금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역대급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겠다. 임금 올려달라, 상여금 올려달라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분기 실적 잘 나와서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임금 협상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또 이 역시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왜 왜요? 그러냐면요. 네. 아시겠지만 노조 쪽에서 요구안들은 원래 항상 세게 부르고 아. 낮게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뭐 매년 있어 왔잖아요. 네.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요. 2022년도에도 또 거의 비슷한 요구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순수익의 30%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지만 결국 타결된 부분들은 뭐 기본급 4.3% 인상, 그 경영성과금 200% 플러스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경력금이나 품질 향상 아니면은 생산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짜잘짜잘하게 계속해서 붙어줬기 때문에 일단 불러놓고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큰 방향성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손현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짜잘한 악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유 있는 시장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를 어느 정도 좀 표현하고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수치 정도이지 이게 큰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해는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2조 4천억 정도에 대한 뭐 성과금과 2조 4천억 정도에 대한 순위 30%와 뭐 성과금 900%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팔아서 잘 나온 회사한테 우리도 잘 대우해달라 요구하는 정도인 것뿐이지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익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로 협상안이 타결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 순이익의 30%까지 간다면 이익성 훼손이 우려가 되는데 네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매년 그대 왔다시피 의례적으로 이렇게 좀 높게 부르고 네네. 타결 안 되는 그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협상하는 과정이 항상 순탄치가 않잖아요. 파업이라는 또 단체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을 빚을 텐데 요거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안이에요? 아니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이건 좀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과거 경험을 통해 좀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 역시도 어떤 제조업에서 근무를 해봤었고 해봤어요? 저도 이제 금융 쪽에 오기 전에 제조업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도 이제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으면 사무직들의 보통 뭐 연봉 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임금 협상안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협상되는 부분을 보다도 조금 기대치를 높게 부른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떤 이제 시위나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부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정권에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고, 현재 정권 같은 경우 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런 비단 현대 기아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가 있을 때도 조금 이전 정권에 비해서 현재 정권을 조금 조치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상이 원활하게 노동조합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협상이 되어야겠지만, 어떤 좀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 규정 안에서 조금 보장해주는 그런 뒤에 있는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들의 목표치대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훨씬 더 강성하게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최근 1, 2년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너무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 그럼 그만큼 협상을 받아주면은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조금 영향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랑 기아의 재무실적인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큼 영향은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질문이 어려웠나요? 쉽게 민감한 부분이고 아니, 딱 그게 느껴졌어요.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 전 네. 정치적 중립이고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면서 애둘러 표현하시는 게 느껴졌기에. 땀 안 나나요? 댓글로 너무 많이 괴롭히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니 그럼 우리 경제 전문가니까 주식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단기적인 추세는 이탈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여기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라면 이 하락이 매수 기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악재가 나올 때가 됐다,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입니까? 먼저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은 네. 큰 방향성을 잡기에는 지금 나온 불확실성이 너무 작은 요인이다. 네, 작은 요인이다. 물론 이건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리콜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에서 추세들 올라온지 바닥들 확인하고 잡고 가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이 전혀 팔고 있지가 않아요. 그들이 팔지 계속해서, 않는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 19만 원 부근에서 매수 유효하다 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이상으로 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아도 8만 원에서 82,500원 사이 부근에 매수 유효하다 보고요. 목표가도 95,000원 이상으로 좀 잡아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악재가 큰 방향성을 휘두르기엔 좀 작은 요인으로 보인다. 전덕화 팀장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다면 나는 과감히 매수 버튼 누리겠다라고 했고요. 손여루 팀장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의견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실적 추이, 우리가 협상이 되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 깎일 건데,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15% 반영된다고 쳤을 때 2023년 연간 실적에서 예상되는 컨센서스를 15% 할인을 하더라도 실적 증가세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랑 기아는 현재보다 2023년 실적을 깠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일봉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이탈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전 팀장님 말씀대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조만간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밑골이 살짝 달려 있지만 21선 이탈했고 61선까지 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분할 매수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되시는데, 매수를 못 하시는 분양한다면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매수가 제가 19만 원부터 18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아는 8만 원부터 7만 5천 원. 그다음 목표가는 한 10% 잡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현대차랑 기아는 수급동이 아쉬운데 SL이나 명신산업, 화신과 같은 자동차 부품들은 수급이 좋습니다. 부품주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두 분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인적분할 이수그룹주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에서 떨어져 나온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저는 딱 이 종목을 보면서 왜 내가 이 종목을 어제 시가에 안 샀을까 좀 괜히 후회가 되던데요. 이 인적분할로 인해서 어떻게 사업부가 나뉘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쉽죠?
매우 아쉽습니다. 아니, 앞에서 현동 매니저님도 아쉽다고 하고 가셨어요, 솔직하게.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이제는 뭐 기존 사업과 뭐 성장 사업, 성장 육성 사업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부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이제 이수화학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황화리튬이라거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비율도 0.803대 0.197로 좀 나눠지면서 뭐 기존 주주들이 뭐 당연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고요. 성장 육성 산업부하고 이제 기존 산업부가 좀 나뉘어지면서 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인적 분할은 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상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매력적인 사업을 가져가는 그 사업부의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른 종목은 하락하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수익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OCI 그룹주들의 경우는 같이 빠졌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수그룹주의 경우는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매력적인 사업부라고 봐서일까요? 뭐예요? 우선 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수화학의 상승세는 수급적인 원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석유 화학 산업은 이수화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차갑게 말하면은 이수화학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매력적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이수화학의 시가총액을 넘어섰고요. 근데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지분을 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분 문제로 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수화학이 이런 회사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각자 대표로 가면서 그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은 좀 뚜껑을 까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OCY랑 이수화학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에 나온 뉴스나 종목에 대한 평가는 유사하지만 어떤 기업 규모의 차이,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인적 분할이나 문적 분할 할 때 이제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어떤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가격대를 만들고 마무리한다, 이런 뭐 사실인지 가짜인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사실 OCI는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증권사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컨센서스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어떤 석유 화학 산업은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뉴스도 필요하고, 이제 원유 가격, WTI 원유 가격이 오른다던가 이런 좀 모멘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WTI 같은 경우도 지금 68달러 쌍바닥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이 정말 이렇게 양봉을 그리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오르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되,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의 상승은 수급적인 요인이고 정말 찐 매력도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전덕화 팀장도 동의합니까? 사실 성장성만 봤을 때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특히나 이전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움직였던 만큼 이수화학이 그때 당시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OCI랑 또 다른 점을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수 그룹 쪽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물어본다면은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화학이 지금 당장 뭐 정유 사업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수화학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다.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추세 따라가면서 내가 좀 원하는 가격대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보유자분들의 관점이다.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 좀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